여러분 혹시 방글라데시나 네팔 그리고 이란 뉴스를 최근에 보셨나요? 연일 국제 뉴스 메인을 장식하고 있죠. 네, 맞아요.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 바로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그 철권 통치를 휘두르던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역사적 성과죠. 음, 근데 뉴스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약간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어떤 점이 이상하셨나요? 혁명은 분명히 성공을 했는데 정작 그 빈자리를 채울 리더십이 없어서 사회는 여전히 극심한 혼란과 폭력 사태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낡은 체제가 무너졌다고 바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씁쓸한 현실이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심층 탐구 시간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료를 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도발적인 질문이라면 낡은 정부가 무너졌는데 왜 세상은 곧바로 더 나아지지 않는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이 2026년 3월 4일이니까 며칠 전 뜻깊은 3.1절을 막 보냈잖아요. 네, 의미 있는 날이었죠. 그래서인지 오늘 다룰 자료가 더 시기적절하게 다가옵니다. 저희가 깊게 파헤쳐 볼 자료는 며칠 전인 2026년 2월 28일에 진행된 강연인데요. 제목이 13,952강 3.1절과 국민 주권의 의미 1편과 2편입니다. 네, 이 강연을 미리 분석해 보니까 단순히 1919년의 역사적 사건을 회고하거나 표면적인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데 그치는 그런 뻔한 내용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완전 차원이 다르죠. 맞습니다. 인류의 진화 단계부터 지식인의 진정한 역할, 그리고 거대 국가 조직의 본질까지 아주 깊숙하고 파격적인 시각으로 파고들거든요. 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살펴볼 강연 재료 안에는 현재의 정부 체제나 기존의 거대 종교, 정치 조직에 대한 상당히 날선 비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꽤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역할은 어느 한쪽의 정치적 편을 들거나 특정 종교적 시각을 옹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하죠. 저희는 중립을 지킵니다. 제공된 자료 안에 담긴 핵심 아이디어와 그 철학적 통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지 최대한 객관적이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길접이 역할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판단은 온전히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강연자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진화론적 세계관을 꺼내들거든요. 네, 진화론적 관점이죠. 바로 인간이 동물에 가까운 상태를 벗어나서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인간과 사람을 구분짓는 게 아주 독특해요. 네, 거기서 3대 7의 법칙이라는 꽤 생소한 수학적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숫자가 엄청 구체적인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강연자의 세계관에서 3과 7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인류의식의 성장 단계를 나누는 핵심 비율입니다. 핵심인 비율이요? 네, 인류 역사의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는 30% 정도만 성장한 상태, 즉 생물학적인 생존 본능에 더 가까운 인간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30%의 인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 가족과 내 영역만 지키는 데 급급한, 말하자면 동물적 본성에 아주 충실했던 단계죠. 약간 적자 생존의 야생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의식의 성장이 마침내 70% 선에 도달을 했고, 이제는 비로소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면서 타인을 위한 삶을 고민하는 진정한 사람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다루는 단순한 생물학적 진화를 넘어서 영적이고 사회적인 의식의 진화를 말하는 거군요. 인간에서 사람으로의 진화. 멋진 표현입니다. 네, 철학적인 깊이가 있죠.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이 진화 과정에 아주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2012년 12월 21일이라는 날짜가 딱 못 박혀 있잖아요. 네,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 있죠. 이거 옛날에 영화에서 마야 달력의 끝이라고 지구 멸망설 돌던 딱 그 날짜 아닌가요? 맞습니다. 원문에서는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인류의 오장기가 끝났다고 선언을 합니다. 성장이 끝났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013년부터는 의식 수준이 높아진 진짜 사람들이 지구촌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특히 매력적인 점은요.
강연자가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1번 국바로 바로 대한민국을 지목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자료를 보면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천손들, 즉 하늘의 자손이라고 부르거나 해동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묵직한 표현을 막 쓰더라고요. 네, 강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죠. 사회에서는 좀 낯설게 들리잖아요. 약간 신화적이거나 고대 역사서에서나 볼 법한 표현인데 강연자가 굳이 이런 단어들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강연자가 이 단어들을 쓰는 이유는 한민족이 생물학적으로 타인종보다 우월하다는 식의 낡은 국수주의적 주장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우월주의가 아니다? 네, 오히려 엄청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에 가깝습니다. 책임감이요? 인류 문명을 정신적으로 이끌어가도록 오랫동안 혹독하게 훈련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인데 정작 그 주인공인 우리가 아직도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진단을 내리기 위한 대비 효과인 셈이죠. 아, 기대치는 전 지구촌을 이끌 엄청난 리더인데 막상 현실의 우리는 여전히 내 집 마련이나 승진 같은 산몰되어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타임라인과 관련해서 진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올해 2026년이 아주 결정적인 시기로 등장하잖아요. 네, 2026년이 변곡점이라고 명시하죠. 청취자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같은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왜 하필 지금 2026년인가? 자료에 이 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강연자는 2013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우리 삶에 정착하기까지 일정한 과도기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아,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다. 네, 그리고 바로 2020년을 그 과도기가 끝나고 선이 완전히 넘어가는 확고한 기점으로 설정하는 거죠. 유예 기간이 끝났다. 맞습니다. 이제는 유예기간이 끝났다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이기적인 생존 방식, 그러니까 내 밥그릇만 챙기는 삶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사회 전체가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와, 듣고 나니까 이 거대한 철학적 세계관이 오늘 강연의 실제 제목 3.1절과 국민 주권의 의미와 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네, 역사적인 사건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 역사 시간에 배우기로 1919년의 3.1운동은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선 민족의 거룩한 독립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인 역사 인식이죠. 근데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훨씬 더 버시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강연자는 1919년에 그 애국지사들이 무얼 위해서 싸웠다고 분석하는 건가요? 강연자는 1919년의 선조들이 단지 그 당시의 물리적인 국가 독립만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고 역사를 완전히 재해석합니다. 단순한 광복이 아니다. 네, 그들은 더 먼 미래, 즉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사람의 시대를 열어갈 후손들이 전 세계의 문명과 지식을 마음껏 흡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꺼이 시대의 걸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 걸음이 되었다. 표현이 진짜 대단하네요. 즉, 3.1운동의 본질적인 의미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서서 100년 뒤에 깨어날 진정한 의미의 국민주권, 다시 말해 세계를 이끌어갈 정신적 리더십의 잉태를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다는 아주 독특하고 거대한 시각입니다. 와, 선조들의 피와 땀이 단순한 영토 회복이 아니라 미래의 정신적 지도자들을 키워내기 위한 숭고한 토양이었다는 해석이네요. 네, 역사적 무게가 확 달라지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대목은요. 제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방글라데시나 이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아, 네, 그 혁명 이야기요. 독재자를 몰아내는 물리적인 혁명은 성공을 했는데 왜 사회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을까요? 자료는 그 원인을 지도자의 부재에서 정확히 찾고 있거든요. 이 현상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대한민국의 지난 70년 역사와도 진짜 기가 막히게 맞닿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이랑요? 네. 한국은 한국전쟁의 참혹한 폐허를 딛고 기업, 종교, 정부, 정당 등 수많은 거대 조직을 만드는 데는 전 세계가 경악할 만큼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잖아요. 한강의 기적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강연자는 아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 수많은 조직을 관리하는 장, 즉 조직장들은 숱하게 배출을 했지만 조직장들은 많다. 정작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인 국민 전체의 의식을 하나로 아우르고 이끌어갈
국민의 지도자는 단 한 명도 키워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직장과 지도자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보는 거군요. 완전 다른 개념으로 보는 거죠. 자료에서는 그 조직장들을 가리켜서 조직 카르텔의 대장이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부르더라고요. 네,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히 종교계나 정치단체들이 국민을 통합하기는커녕 오히려 편을 가르고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판은 그냥 매섭게 느껴졌어요.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약간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기존 종교들이 조직 카르텔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뼈아프지만 사실 종교가 그동안 사회 구호 활동이나 소외계층을 돕는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해왔잖아요. 물론이죠. 헌신적인 활동들도 많았습니다. 강연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나요? 무조건 다 나쁘다고만 하는 건 아닐 텐데요. 네. 강연자가 종교가 해온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비판하는 핵심은 바로 목적이 변질해 있습니다. 목적이 변질되었다. 불교든 기독교든 본래 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인류 전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지만 지금의 거대 종교 조직들은 결국 우리 교회, 우리 절, 우리 교단의 세력을 불리고 엄청난 재산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졌다는 겁니다. 아, 이기주의로 빠졌다. 신도들에게 오직 자신들의 조직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맹목적으로 기도하라고 강요하면서 결과적으로 한데 뭉쳐야 할 국민을 여러 개의 이기적인 카르텔로 완전히 쪼개버렸다는 통렬한 분석입니다. 아, 어떤 의미인지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2026년 현재의 조직 카르텔 대장인 어떤 CEO나 정치인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네, 비유가 좋네요. 그 사람은 오직 자기 회사의 주가나 자기 정당의 지지율만 생기는 사람일 거예요. 철저히 내 식구만 챙기는 거죠. 반면에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는 내 회사, 내 정당의 얄팍한 이익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와 국민 전체의 삶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향상시킬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이겠죠. 맞습니다. 완전 결이 다른 존재죠. 아예 차원이 다른 리더십을 우리 사회에 요구하는 거네요. 네, 강연자는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거대한 조직을 굴리는 힘은 다 갖춰놨지만 결국 그 거대한 힘들이 각자의 카르텔 안에서 파편화되어서 나라 정체가 갈 길을 잃었다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흩어지고 쪼개진 거대한 힘을 도대체 어떻게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잖아요. 네, 그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죠. 자료를 보면 이 돌파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되게 낯선 표현이 등장해요. 파편화된 힘을 하나로 모으려면 질량이 큰 이념이 필요하다고요. 질량이 큰 이념, 참 시적인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철학이나 이념에 질량이라는 물리적인 단어를 쓰진 않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강연자 특유의 독창적인 비유인데요. 물리학에서 엄청나게 질량이 큰 항성이 강력한 중력으로 주변의 행성들을 자기 궤도에 딱 붙잡아 두잖아요. 네, 태양계처럼요. 그것처럼 사람들의 뿔뿔이 흩어진 이기심을 하나로 단단하게 결속시키려면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거운 철학적 중심, 즉 큰 이념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중심을 잡아줄 중력이 필요하다. 네, 아무리 조직이 크고 돈이 산처럼 많아도 중심이 되는 철학이 깃털처럼 가벼우면 결국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강연자가 그 거대한 질량을 가진 단 하나의 해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이념, 홍익인간입니다. 아, 홍익인간이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그 홍익인간. 네, 바로 그겁니다. 사실 이 단어가 학창시절 역사교과서 첫 장에서 단군시나 배울 때나 줄쳐가며 외우고 다들 까맣게 잊고 살았던 단어잖아요. 다들 죽은 지식으로 생각하죠. 근데 이게 여기서 구심점으로 등장을 하네요. 맞습니다. 강연자는 이 홍익인간이 단순한 건국 신화나 박물관에 박제된 활자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무려 7,000년, 깊게는 9,000년이라는 엄청난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이 수많은 외침과 처절한 희생을 견뎌내면서까지 완성하고자 했던 거대한 인류 구원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9,000년의 프로젝트라니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동물적 생존을 넘어서 이웃과 인류 전체를 이롭게 하겠다는 이 철학만이 지금 우리 사회의 극심한 이념 대립과 분열을 치유할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구심점이라는 것이죠. 와, 여기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며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강연자가 이 홍익인간 프로젝트를 마침내 현실에서 완성할 주역으로 어떤 특정 세대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네, 베이비 부모 세대의 역할론이죠. 특히 용띠,
그러니까 지금 70대 중반이 되신 전후 1세대들을 필두로 한 분들이요. 네, 대한민국 현대사의 산증인들이죠. 이분들이 인류 역사상 9,000년 만에 처음으로 남녀노소나 신분의 차별 없이 전 세계의 모든 문명과 지식을 100% 온전히 흡수하며 자라난 세대라는 해석이 저는 정말 너무 신선했습니다. 이 대목은 한국의 압축성장이라는 현대사와 딱 겹쳐서 보면 아주 절묘하고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전후의 그 참혹한 잿더미 속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절대 빈곤을 겪으면서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엄청난 교육열 속에서 자라났잖아요. 교복 입고 야간 자율 학습하던 시대죠. 네, 산업화의 땀방울과 민주화의 체류탄을 온몸으로 모두 겪고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전 지구적인 문물과 사상을 정말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경이로운 세대이긴 합니다. 네,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죠. 어린 시절에는 산에서 땔감을 구하고 호롱불 밑에서 책을 읽으셨던 분들이 지금은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단톡방에서 글로벌 경제나 정치 이슈로 엄청 열띤 토론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변화의 폭이 엄청납니다. 인류의 수천 년 기술 진보와 지식의 축적을 단 한 세대의 삶 안에서 온몸으로 뚫고 지나온 그야말로 살아있는 거대한 역사인 셈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강연자가 말하는 지식의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지식의 정의요? 우리는 흔히 지식을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도구나 내 연봉을 높이기 위한 스펙 정도로 아주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네,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보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 지식을 거대한 희생의 결실이자 무서운 무게를 지닌 엄청난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무서운 무게를 지닌 힘. 내가 오늘 에어컨 빵빵한 시원한 카페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글로벌 경제 동향을 쉽게 읽어낼 수 있는 건 과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 흘린 선조들과 이름 모른 수많은 백성들의 희생, 그리고 전 인류의 문명적 축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니까요. 아, 지식이라는 게 단순히 내 머리가 똑똑해서 나 혼자 얻어낸 개인의 전리품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희생을 담보로 빚어진 엄청난 사회적 자산이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와, 듣고 보니 지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 모두 흡수하며 성장한 세대, 특히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배운 지식인들이 그 힘을 나 혼자 혹은 내 가족, 내 카르텔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이기심에 쓰는 것을 강연자는 극도로 경계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비판을 했던 거군요. 네, 그것은 지식의 본질과 그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선조들을 완전히 배신하는 끔찍한 행위라는 거죠. 배신이다. 지식인은 반드시 그 거대한 힘을 사용해서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 즉, 지식만 머리에 든 인간이 아니라 행동하는 진정한 홍익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강연 전체를 관통하는 단단한 뼈대입니다. 지식을 내 개인의 성공 사다리로만 쓸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무거운 역사적 무게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세상에 환원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네, 지식의 사회적 환원이죠. 정말 묵직한 통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니까 강연자가 국경일이나 기념일의 풍경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도 명확히 이해가 갑니다. 네, 자료에서는 우리가 3.1절이나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같은 날을 대체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아주 날카롭게 묻고 있죠. 네, 되게 따끔했어요. 그날의 의미를 깊이 새기기보다는 그저 하루 쉬면서 놀러 다니거나 기껏해야 거리에 나가서 형식적으로 태극기를 흔드는 속빈 행사로 전락하지 않았냐는 거죠. 아, 진짜 이거는 부정하기 참 힘든 현실입니다. 저만 해도 솔직히 달력을 넘기다가 빨간 날이 보이면 아싸 하면서 당장 여행 계획부터 세우거나 늦잠 잘 생각부터 먼저 하니까요. 현대인들이 다 그렇죠. 부끄럽네요. 강연자는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날짜만 정해놓고 아무런 본질적 의미 없는 기념만 무한 반복했다고 강하게 질책합니다. 뼈 때리는 말씀이죠. 그날이 품고 있는 진정한 본질, 예를 들어 3.1운동의 선조들이 왜 기꺼이 목숨을 던졌는지, 예수나 부처가 인류에게 남기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연구하고 고민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킬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뼈아픈 비판입니다. 형식적인 껍데기만 요란하게 남고 가장 중요한 본질적 성찰은 싹 다 증발해버렸다는 얘기죠. 아, 정말 깊이 반성하게 되네요. 결국 이 모든 철학적인 이야기는 하나의 큰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분명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호기심이 아주 많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남다른 분들일 겁니다.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고 팩트를 체크하는 걸 즐기시잖아요. 수준 높은 청취자분들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그 지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지금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은 봐야하려 정보 과잉의 시대잖아요. 손가락만 까딱하면 챗GPT나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지식에 1초 만에 접근할 수 있죠. 정보가 넘쳐나죠. 하지만 강연자의 시각을 빌리자면 이 방대한 정보를 단순히 나의 지적 허용을 채우거나 나 혼자만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소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가진 능력과 지식을 어떻게 조직의 얄팍한 이기주의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향, 즉 홍익의 방향으로 환원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2026년이라는 이 결정적인 진화의 변곡점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진짜 방송 내내 머리가 맑아지면서도 동시에 양 어깨가 묵직해지는 아주 깊이 있는 자료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해본 내용을 가볍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짚고 넘어가죠. 우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30%의 동물적인 인간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70%의 진정한 사람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변곡점. 바로 2026년에 서 있다는 강연자의 도발적인 통찰로 시작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시대. 네. 그리고 혁명을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사회가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유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조직 카르텔 대장만 득실거릴 뿐 진정으로 국민 전체를 통합할 리더, 즉 지도자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진단했죠. 네, 그 빈자리가 컸죠.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려 9,000년을 이어온 홍익인간이라는 질량이 아주 큰 이념이 있고 인류의 모든 지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한 세대들이 그 지식의 역사적 무게를 깨닫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아주 묵직하고도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료의 핵심 철학을 깊이 분석하면서 저 역시 새로운 화두 하나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방송이 끝나고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화두인가요? 오늘 강연에서는 과거의 낡은 종교나 정치 집단 같은 오프라인의 조직 카르텔이 사람들을 편가르고 쪼개고 분열시켰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네,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들여다보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과 확증 편향 시스템은 과연 어떨까요? 아, 알고리즘이요? 어쩌면 이 정교한 디지털 시스템이야말로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아주 단단하게 뭉쳐서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른 타인을 잔인하게 배척하게 만드는 과거의 종교나 이념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무서운 디지털 카르텔에 우리를 스스로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디지털 카르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전례 없는 초연결성이야말로 국가와 인종, 이념의 벽을 완벽히 허물고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홍익 이념으로 뭉쳐 진정한 사람의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와, 닫힌 디지털 카르텔의 포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엄청난 연결성을 무기 삼아서 전 세계를 품는 진정한 디지털 홍익인간으로 거듭날 것인가? 이거 진짜 오늘 밤 잠들기 전까지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짜릿하고 멋진 질문이네요.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죠. 맞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와 지식을 그저 나 혼자 소비하고 흘려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 하루 단 하나라도 내 주변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배움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탐구하시는 여러분이라면 분명 각자의 삶 속에서 아주 멋진 해답을 찾아내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지적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단계 훌쩍 끌어올려줄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